야, 이거 굉장히 중요한데 제가 이제 가끔 원래 제가 8월 시작할 때 많이들 얘기했던 거는 최소 30% 이상은 늘려놔라. 최소를 얘기했었죠. 여러 군데다 그런 얘기를 했는데 평론가님이 저희 이야기를 안 들어서 굉장히 후회하고 있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아, 지금 현금 비중을 네, 새로운 시대에 새로운 질서가 들어서고 우리는 지금까지와는 완전히 다른 새로운 투자를 펼칠 시점에 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 시점에 투자 길라잡이, 투자 멘토가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이 두 분과 함께 앞으로 4주간 함께 여러분께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윤지호 경제평론가, 증시각도기 곽상중 대표 두 분과 함께 경제전쟁꾼 지금 시작합니다. 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두 분을 모시니까 정말 경제전쟁 꾼에 어울리시는 것 같습니다. 반갑습니다. 전해가지고. 예. 자, 먼저 두 분 한줄평부터 듣고 시작하죠. 윤지호 대표님은 한국 증시 추가 상승, 기대의 현실화가 가른다. 네. 뭔가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굉장히 기대를 높일 시장이 온 건 분명해 보입니다. 그러니까 뭐 당장 한두 달이 중요한 게 아니라 앞으로 우리 증시, 한국 증시도 선진 증시와 비슷하게 가치를 중심으로 재평가되는 그런 시장이 되었다고 보는데 그러한 기대가 있죠 지금. 예. 근데 그 기대가 항상 못 미치는 느낌을 받을 때도 있고, 그렇죠. 그리고 기대 이상으로 주가가 나갈 때도 있을 거고, 계속해서 기대의 현실화 여부를 체크하면서 바라봐야 되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좀 제 생각에는 기대와 현실을 비교하는 그리고 그러한 시간에서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최근에 세제 개편안이 아주 어떻게 보면 기대와 현실화 그거하고 아주 밀접한 연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일단 오늘 주제로 삼은 게 그게 있고 또 매크로한 부분들도 우려 요인들이 있는데 그 우려 섞인 가능성들도 좀 생각보다 괜찮아져야 되고 주식시장의 앞선 기대를 반영해 오지만 특히 이제 한국 증시가 재평가되는 구간에서는 특히 그러한 우리의 기준점들을 잘 잡아가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 시각에서 어떻게 보면 이 굉장히 다각도로 우리가 다양한 시장에서 바라보는 지점들을 정확히 어느 수준에서 바라보고 있는지 그걸 인지하는 게 일단 시장을 바라볼 때 가장 중요한 기준점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지긋지긋한 박스 피해서는 이제 좀 벗어나지 않을까 네. 이런 기대도 해봅니다. 당연히 그 기대는 충족돼 갈 텐데 우리가 궁금한 거는 그게 빠르게 갈 거냐 아니면 점진적으로 갈 거냐. 중간에 가는 길에도 웅덩이 같은 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웅덩이 나오면 어떡하지?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을 하면서 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우리가 주식 투자를 밤길에 산행을 갈 때 랜턴 앞에 키고서 간다고 표현을 쓰거든요. 너무 멀리 볼 수가 없다는 그렇죠. 거죠. 잘못 아무리 우리가 옳은 길을 가고 있더라도 잠깐 헛디디면 낭떠러지 떨어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측면에서 오늘 이후에 4주간 우리가 보는 기준점 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좀 더 투자자분들과 같이 교감하는 시간을 갖는 게 좋지 않을까. 아주 의미 있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곽상중 대표님은 네. 뭔가 좀 한판 벌어질 것 같은 부동산과 주식, 금융과 산업의 대회전이 시작됐다. 네. 이게 어떤 의미입니까? 주식시장 입장에서 보면은 이제 본격적인 머니 무브가 정말로 한번 일어날 것인지 여부. 그리고 사실은 한국의 자본시장의 흐름은 상당히 인위적인 부분들이 많습니다. 정책에 의해서 좌우되는 부분들이 그렇죠. 굉장히 많았거든요. 사실 지난 한 20년간은 압도적으로 부동산에 유리한 정책이 펼쳐졌습니다. 그러니까 매년 연간으로 따지면 정책 자금이 50에서 100조 정도가 계속 부동산 시장으로 들어갔고 예. 주식시장이 이런 쪽으로 들어가진 않았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한계 상황에 다다른 거죠. 왜냐하면 부채 비율이 지금 너무나 높아졌어요. 일본의 92년 부채 최고 비율이 207% 민간 쪽에서 그러는데 우리는 210%가 지금 넘습니다. 예. 이 부분도 전세나 이런 쪽을 빼고 얘기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렇다면 이런 한계 상황을 계속해서 밀어붙일 수 있는가? 좀 어렵습니다. 근데 또 세계적으로 보시면 이미 그 민간 기업과 민간 산업이 치고 나가면서 산업 구조 조정을 완연하게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하려면 엄청난 많은 산업 자본 쪽으로 자본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 일을 할 수 있을까? 근데 이 부분들이
저는 인위적으로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인위적으로 움직였기 때문에 오히려 인위적으로 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네, 말씀이네요. 그렇죠. 왜냐하면은 과거 그동안까지 인위적이었던 부동산 쪽으로의 자산 물꼬를 산업자본 쪽으로 넘길 수 있을 것이냐. 근데 앞서 우리 윤조 평론가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시간도 걸리고 굉장히 지난한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해관계가 너무나 많이 얽혀 있기 때문에 그렇죠. 마음 먹는다고 탁탁 이루어지지 않을 거예요. 지금도 이미 뭐 여당과 정부 행정부 사이에서는 이견들이 계속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대통령의 말과 그 여당의 말이 서로 달라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은 앞으로도 계속 있을 것이다. 그래서 과연 어떻게 방향 잡느냐에 따라서 한국의 미래에 있어서 특별히 그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에게는 산업 자본의 방향성이 상당히 달라질 거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산업자본으로 돈이 움직인다. 그 바로 증시로 움직인다. 이런 얘기가 될 수 있고 앞으로 중요한 아주 크리티컬한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지금 이 시점에 두 분을 잘 모신 것 같은데요. 시청자 여러분도 두 분과 함께 할 수 있습니다. 지금 한국경제TV 유튜브 채널로 오셔서 윤지호, 곽상준 두 분의 꾼들에게 여러분의 궁금한 내용을 채팅창에 남겨주세요. 방송 말미에 여러분들의 고민도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자, 두 분 올 초 한국 증시에 대해 긍정적인 전망을 많이 내놓으셨는데 상반기에만 27% 상승해서 세계 주요국 가운데 가장 높은 성과를 기록했습니다. 연말까지 얼마나 갈 수 있을까? 이거 궁금한데요. 뭐 가장 어려운 질문을 해주셨는데 일단 3,280 이번에 그 레벨이 PBR로 1.1배입니다. 와, 드디어 한 배를 넘었네요. 한 배는 3,000이고요. 이미 넘은 지 꽤 됐고 이게 빠르게 1.1배 왔는데 여기를 넘었으려면 좀 몇 가지 전제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첫째는 일단 아까 우리가 강조했지만 두 가지 날개가 작동을 해야겠죠. 첫 번째 날개는 거버넌스 개혁이라는 겁니다. 거버넌스 개혁에서 제가 좀 주목하고서 보고 있었던 거는 집중 투표제라는 거였거든요. 근데 이번에 법사위를 통과했기 때문에 그건 어느 정도 해결이 된 것 같고요. 또 하나 남은 거는 결국 뭐 우리가 여러 가지 논의가 되겠지만 세법 관련된 부분이겠죠. 그것도 뭐 여러 가지 이론은 있지만 사실 그 흐름이 크게 바뀔 것 같지는 않아요. 근데 아까 곽상준 대표님도 말씀하셨지만 가장 핵심이 되는 거는 이번에 전 굉장히 낯선 풍경을 보게 됐거든요. 뭐냐면 정치인들이 너무 주가 관련 발언을 많이 하니까 여당에서 예. 발언을 자제해달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뭐 가만 놔뒀으면 열 몇 명이 아니라 20, 30명까지 왜 그랬을까 반문을 해야겠죠. 그거는 결국 표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런 발언을 합니다. 그렇겠죠. 예. 정치인들이 결국 정치인들의 결정이 정부를 결정하고 정부의 정책 결정이 주식시장을 결정합니다. 그 순서는 변함이 없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되게 정치인들의 결정이 부동산의 변화에 따라서 정해지고 예. 그러다 보니까 항상 여당이 오건 야당이 오건 뭔가 규제라고 해도 부동산 쪽으로 자금이 몰리는 이러한 힘이 이어져 왔는데 여하튼 이제는 어떤 물꼬가 정치인들의 물꼬는 확실히 주식 쪽에 좀 쏠려 있다. 그런 측면에서 거버넌스 개혁이나 결국 세법 개편도 뭐 시간은 걸리더라도 기대를 구체화하는 시점까지 갈 것이다 생각합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여기서 달려갈 수가 없는 이유는 우리에게 처한 대외 환경은 그렇게 녹록지 않아 그렇죠. 보인다는 데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글로벌 주식가 좋은 거는 유동성 환경이 좋아서인데 지금까지 모든 게 아름답게 작동되고 있죠. 예를 들어서 미국의 재정 적자라는 것도 어느 정도 제어가 되고 있고 사실 트럼프가 우리가 이상하다고 생각을 했지만 어떻게 7월 말까지만 놓고 본다면 재정 수입이 늘어가지고 그렇게 지출을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재정 적자는 요만큼 줄었습니다. 네. 봤더니 관세를 많이 늘렸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물가도 우리가 걱정을 많이 하고 있는데 뭐 예를 들어서 많은 소위 연준의 윌러나 이런 분들 트럼프 지지 성향의 소위 연준 위원들은 결국 물가라는 부분을 나머지 나라들이 관세 인상분을 다 감당할 것이다. 뭐 지금까지 작동되는 건 그런 트럼프 지금까지 행동하는 거 보면 그것도 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다들 9월 되면 인슈어런스 보험성 금리 인하 나오고 또 유동성이 늘어나고 당장 올라올 것 같지만 저는 한번 반문해 보는 거죠. 8월과 9월에 이러한 외부 환경에 대해서는 언제든 좀 변동성을 키울 수 있는 요인이 있기 때문에 사실 그 구간에서 오히려 좀 우리가 포트폴리오를 재편하는 시간이 낫지 않을까. 예를 들어 최근에 주가가 올라왔지만 안을 들여다보면 소외되어 있던 삼성전자나 뭐 2차 전지 같은 게 올라온 예. 거지
소위 거버넌스 개혁에 관련돼 있던 지주사라던가 금융지주나 이런 회사들은 그렇게까지 상승 탄력이 크지 않았거든요. 오히려 이 구간 동안에 시장이 전체적으로 이쪽으로 쏠려 있는 동안 우리 시장 주도도 해왔던 거버넌스 개혁 등에 관련된 지주와 금융회사에 대해서 좀 싸게 모아갈 수 있는 그런 시간을 확인하는 게 낫지 않을까. 그런 것들 때문에 결국 지수 자체는 뭐 올해만 놓고 본다면 뭐 3,280을 넘어서 3,400은 가주겠, 400 정도는 가주겠지만 올해 당장 뭐 엄청나게 상반기와 같은 상세가 나오긴 쉽지 않아 보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조정이 반대로 굉장히 깊어지면서 우리 모두가 공포에 떨고 도망가야 될 시점이 올 거냐, 그것도 아직은 잘 모르겠습니다. 예. 결론은 지수보다는 우리가 장기적인 강세장을 예상한다면 결국 포트폴리오 싸움에 들어간 것이 아니겠는가. 그래서 저는 포트폴리오에 좀 집중하시는 게 오히려 낫다. 너무 지수에 연연하시지 말아라. 이게 제가 생각하는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지금 뭐 투자자 여러분들도 아마 그렇게 느끼실 것 같아요. 당장 지수가 얼마냐보다도 보유 포트폴리오에 어떤 수익을 내느냐, 이것이 상당히 중요한 그런 시점이 되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곽상준 대표님께서는 코스피 5천 네. 계속 얘기해 오셨어요. 이게 언제쯤 갈 수 있을까요? 사실 뭐 시기를 특정한 건 아니지만 조건값이 많다면 한국인들의 그런 급한 성향을 보건데 일본보다는 훨씬 빠르지 않겠느냐. 일본은 10년 걸려서 이렇게 왔는데. 네, 그렇죠. 그거보다는 훨씬 빠르게 한 절반 정도 걸리지 않겠나 생각을 하는데, 근데 사실은 이게 쉽게 현재 상황들을 긍정하기는 만만치 않습니다. 우리 윤주호 평론가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일단 지금 한국이 현장에 있어 보면 주식시장 체력이 별로 안 좋아요. 그러니까 지금 3천이 올라왔다고 하지만 일단 3천 올라오는 과정에서는 20년간 묵혀 있었던 금융 지주들이 주가가 올라서 예. 지수를 크게 올려놨고요. 그다음에 이제 3천 언저리 올라오자 삼성전자가 올라오면서 조금 자리를 지켰습니다. 그 사이에 이제 금융 지주들은 좀 쉬었고요. 이게 지금 체력이 좋은 건가라는 생각이 정말 많이 들어요. 왜냐하면 글로벌리 지금 유동성이 얼마나 많이 풀립니까? 예. 저는 지금 전 세계가 통화 약세 전쟁에 빠져 있다 이렇게까지 볼 수 있게 얘기를 하고 있고, 그 대표적인 예가 금값입니다. 금값이 또 금값 계속 사상 최고치. 예, 매일 사상 최고치로 지금 가고 있지 않습니까? 뭐 비트코인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통화 외에 자산이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의 가격은 계속해서 오르고 있어요. 근데 그런 걸 감안해 보면 지난 작년도 부진했던 한국 증시를 감안해 보면 지금 3,200이 되게 만족할 만한 지수냐? 저는 그렇게 얘기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럼 도대체 왜 이러냐? 한국은 지금 현장에 있어 보면 신뢰를 잃은 게 회복을 못 하고 있어요. 어떤 신뢰를 잃은 거? 한국 시장, 한국 주식 시장에 대해서 투자자들이 완연히 신뢰를 안 합니다. 근데 그 수많은 일로 인해서 신뢰가 깨지는 과정, 특별히 이제 거버넌스의 문제들이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신뢰가 계속 깨지는 과정들이 누적되어 왔는데, 그 사이에 선진문물을 맛을 본 거죠. 미국 시장에 가면서 훌륭한 거버넌스를 맛을 본 거예요. 주주를 대우해주고 꾸준히 배당을 해주고 어떤 식으로든지 ROE를 올리려고 안간힘을 쓰는 기업들을 보게 된 거죠. 예. 그러니까 저기는 그냥 투자하고 가만히 있으면 알아서 우리를 목적지까지 보내주네. 이런 것들을 경험한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작년 재작년 해서 한 140조 나간 돈 중에서 실제로 한국에 돌아왔느냐? 저는 그렇게 많이 안 돌아왔다고 봅니다. 네, 그러니까 한국이 정말로 좋아졌다라고 하면 저는 미국 시장에 갔던 돈들도 넘어올 수 있을 거라고 봐요. 근데 지금은 전혀 그런 기미들이 포착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3천에 왔지만 한국 시장이 되게 좋아졌다. 저는 이거 정말 착각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정책 만드는 분들이 정말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게, 뭐 우리가 이런 정책 안 해도 지수 뭐 크게 떨어지거나 폭락하지 않는다라고 하지만 한국 시장에 훼손된 신뢰를 쌓는 데는 다시 한번 꽤나 긴 시간이 필요할 거예요. 그렇죠. 예, 지금 상법 개정됐다고 바로 되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현재 상태에서 뭔가 추가적인 조치들이, 정책들이 보완이 되지 않으면 한국 주식시장을 그냥 무작정 긍정할 수 있을까? 오히려 저는 굉장히 강하게 주식시장이 좋아질 거다 얘기했는데, 조건값이 만들어지는 이 지난한 과정들을 보니까 좀 걱정이 많이 되는 상황이에요. 요즘은. 언젠가는 가겠지만은 여러 가지 조건이 충족돼야 되는데 그 조건값은 상당히 좀 울퉁불퉁하게 갈 수 있다는 말씀이죠. 예. 자, 윤지호 평론가님은 버티면 올라간다, 이런 철학을 방송에서 말씀을 많이 해주셨는데, 그 버티기를 끝내고 이제는 어떻게 보면 장기적인 국면에서의 상승을 기대해도 될까요? 이거 말했던 게 아마 상반기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지수가 여백이 밸류가 쌌기 때문에 그 위가 크게 보였고 1.1배 온 상태에서는 아까 곽상준 대표님도 말씀하셨지만
몇 가지 기대가 좀 구체화될 부분이 있어요. 근데 이제 좀 약간 이견이 있는 거는 뭐냐면 어찌됐든 간에 우리는 새로운 길에 들어선 거는 분명해 보이거든요. 그리고 최근에 여러 가지 기업들이 뭐 은행 지주를 예를 들어도 최근에 이제 많이들 실망해서 좀 보고 있지만 뭐 KB금융 같은 경우에도 저는 원래 은행들이 한 50% 이상 주주 환원하기는 쉽지 않다는 의견이 많았는데 예. 바로 넘겨버렸어요, 그 비율을. 그리고 많은 기업들이 뭐 분할 같은 것도 생각했다가 바로 철회하고 이게 용납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한 번에 갈 수는 없겠지만 분명히 큰 변화가 생겼고 더 큰 변화가 하나 있습니다. 뒤에 이제 질문에는 있던데 저는 최근에 이제 여의도에서 여러 가지 다각도로 확인된 거는 굉장히 많은 외국의 투자 기관들이 한국 증시를 찾고 있다는 거죠. 이 사람들이 뭐가 변했다고 찾을까? 질문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물론 곽 기자님 말대로 실망스러운 부분도 있고 하지만 한국 증시를 다 떠났었거든요. 저는 개인들보다 일단 외국인들이 돌아오는 정도가 매우 중요하다 보는 사람인데 여하튼 외국인들이 봤을 때는 소위 거버넌스 개혁에 대해서 그래도 한국에 다시 한번 기대를 걸어보자 이런 마음들이 있는 것 같고 동시에 미팅했던 사람들 직접 만나서 물어보면 돈을 맡길 곳들을 찾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저는 그러한 본물이 지금 검토 기간을 지나고 뭐 오케이 받고 뭐 그 다시 라인 연결하고 이런 기간 지나면 내년 초가 되면 상당히 외국인들이 많이 들어올 거로 보고 위탁하는 것들이 또 내년 지나고 나면 또 큰 변화가 하나 있죠. 뭐 봐야겠지만 한국에서도 개정 문제가 되는 게 장기적인 어떤 기관들이 들어올 거냐. 뭐 국민연금밖에 더 있었습니까 지금까지는. 근데 저희 퇴직연금공단이라는 제도도 내년부터 일단은 법령으로 구체화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한 기대가 높아진다면 아까 이제 여러 가지 저도 얼마 전까지도 시장에 대해서 뭐 마냥 우리가 그냥 솟을 수는 없다는 의견을 말씀드리지만 또 반대로 우리가 시장을 이끌어왔던 근본적인 힘은 소위 거버넌스 개혁이라는 힘은 어떻게 보면 잘 작동되고 있다는 시각에 저는 바라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실망스러운 부분도 많다는 건 인정하지만 그런 측면에서 바라본다면 오히려 계속 올해 저는 8, 9월이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버티며 올라간다는 의미보다는 8, 9월에 포트폴리오를 잘 짜야 된다. 그게 제가 계속 반복해서 오늘 말씀드리는 핵심적인 조언 중에 하나입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이 가장 중요한 시점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7월에 장이 많이 올라온 것 같지만 7월에서 8월까지 흔히 주변에서 계좌 녹았다는 사람도 많았어요. 그렇죠. 예. 지수는 많이 버티고 있는데 자기 종목들은 많이 빠진 거죠. 삼성전자 올라오고 다른 소외되는 종목 올라오는 동안에 원래 시장을 주도한다고 생각했던 기업들은 주가가 내려와 있어요. 그러면 시장의 색깔이 완전히 변한 거냐. 여기서 원래 본질적 질문은 시장의 색깔이 다 바뀌었으니까 이제 그쪽으로 무조건 가는 게 맞는 거냐. 아니면 기본적으로 장을 이끌어왔던 종목들은 좀 볼 거냐. 저는 후자의 가능성도 놓을 수는 없다. 그것도 어느 정도 균형을 가정하고 또 하나 최근에 생긴 변화의 가장 중요한 점은 저는 결국 미국이 주도하는 소위 공급망 재편에 편입된 기업들은 좋아지고 있다. 예. 뭐 조선이 대표적이고. 예. 조선도 그렇지만 정말 다들 왕따 종목처럼 취급했던 삼성전자가 예. 어느 날 7만 원이 사람들 눈에 싸 보이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유는 하나밖에 없죠. 미국의 삼성전자는 대규모 소위 설비를 갖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많은 기업들이 결국 미국의 입맛에 맞춰주기 위해서는 미국의 생산 설비를 갖고 있는 회사를 접촉할 수밖에 없고 그게 삼성전자가 될지 뭐 현대기아차가 될지 할 땐 장기적으로 본다면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하나하나 따져봐야겠지만 그러한 측면에서 종목들이 완전히 시장을 주도할 것인가. 또 다른 것들도 있죠. 완전히 미국의 관세 이런 부분에 자유로운 뭐 컨텐츠나 이런 업종이 따로 있죠. 그게 될 건. 최근에 그쪽도 은근히 올라옵니다. 왜냐하면 또 그런 반론을 제기한 사람들이 있거든요. 아 이제 뭐 컨텐츠나 엔터가 그거에서 자유롭다. 근데 저는 본질적인 시장을 이끄는 힘은 아까 곽지상 전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거버넌스 개혁고 외국인들도 그걸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섹터 중에 하나가 지주와 금융이라는 생각은 변함이 없습니다. 예. 자, 곽상준 대표님, 드디어 이제 PBR이 한 배 넘어가서 좀 어느 정도 저평가는 좀 해소되고 있다 이렇게 느껴지는데 우리 그동안 많이 했던 얘기가 코리아 디스카운트 아닙니까? 네. 이제 지금 해소 국면에 확실히 있는 겁니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되려면 기업가들의 생각이 바뀌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거버넌스 기업 지배 구조가 어떻게 될 것이냐가 정말 너무 중요한 게 저는 실전에서 이제 투자를 해보면 이 대표가 무슨 차를 타고 이 대표가 어느 집에 살고
저 그거 걱정하거든요.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 걱정을 제가 왜 투자자가 그것까지 걱정할 필요가 없는데 그냥 그건 그냥 디폴트로 들어가야 되는 건데 그걸 왜 걱정해야 돼요? 예, 아니 그런 거는 아예 신경도 안 쓰고 회사만 보면 되잖아요. 회사 그렇죠. 실적만 보면 숫자만 되면 되는데 왜 이렇게 되냐면 우리가 언제 뒤통수를 맞을까? 정말 뒤통수를 너무 많이 맞았어요. 저는 그래서 이걸 등에 칼이 꼽혔다고 표현하는데 아니 투자를 해보면 반드시 한국에서는 등에 칼이 꼽혀요. 아니 분명히 와 이거 회사 실적도 좋고 앞으로 업황도 좋고 이거 잘 될 것 같아 했는데 엉뚱한 짓을 하는 거예요 대주주들이. 근데 이 부분을 그 일반인분들이 자꾸 이제 시세를 중심으로 주가를 보다 보니까 이게 안 중요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은 이걸 벤처기업으로 한번 환원해 보면요, 아무것도 없는 벤처기업이 뭔가를 할 때 우리는 그 벤처기업에 투자한다고 하면 뭘 보고 하겠습니까? 그냥 대표, 대주주밖에 볼 게 없어요. 그 대주주가 열심히 성실히 능력 있게 역량 있게 할 수 있냐? 그럼 우리가 투자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어떤 대주주가 회사를 어떻게 이끌고 가느냐는 너무나 중요해요. 이거는 저희가 이제 요즘에 이제 막 이제 이거 가치 투자자들 중에서 얘기가 나온 게 이걸 일컬어 우리가 퀄리티 투자라고 하는데요. 퀄리티 투자라는 건 그런 사람들이 훌륭한 그 거버넌스를 끌어갈 수 있는 대주주와 그 대표들이 오랫동안 그것들을 계속 해오면서 회사의 DNA로 바뀐 그걸 DNA로 심어낸 그런 회사들을 우리가 퀄리티가 좋은 회사라고 표현하거든요. 그런 회사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볼 것도 없다. 투자하고 잊으면 된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거버넌스가 중요해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투자를 한다는 거는 주가에 투자를 하는 게 아니고 그 회사가 하는 일에 투자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일을 만들어내는 사람들이 바로 대표와 대주주들, 그 거기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그 시사람들이 어떤 역량을 발휘해서 사람들을 일으켜서 집단지성이나 이런 것들을 일으켜내느냐는 너무나 중요하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막 시작됐다고 생각해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금연이라는 딱지가 붙은 거예요, 벽에. 근데 금연이라는 게 왜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제가 최근에 중국에 갔다가 깜짝 놀란 적이 있었는데 식당에 들어갔는데 식당에서 담배를 피더라고요. 아직도 그런가요? 네. 지금? 근데 저희도 생각을 돌려보니까 저 어렸을 때는 식당에서 담배를 폈던 기억이 나요.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식당 네. 담배 피던 게. 네, 그러니까 이제 금연이 되고 사람들이 벌금을 물리기 시작하면서 그런 문화들이 점점 없어졌잖아요. 저는 지금 한국의 거버넌스가 막 그런 단계다. 금연 캠페인을 막 시작한 그런 단계하고 비슷하다라고 생각해서, 그러니까 이게 PBR 1배가 됐으니까 이제 드디어 완전 저평가가 해소되는 겁니까? 아닙니다. 저는 그건 아니고 앞서 평론가님께서 얘기하셨던 것처럼 이제 시작이 됐고 그것들을 이제 우리가 금연 운동할 때처럼 일반적인 걸로 받아들이는 그 과정까지 시간이 꽤 걸리면서 차근차근 나갈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서 윤지호 평론가님도 잠깐 언급해 주셨는데 외국인들이 돌아왔어요. 네. 지금 5, 6, 7월 석 달 연속으로 그 주식을 사고 순매수하고 있고 그다음에 외국인 보유 자산이 900조가 넘었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이들이 보는 것도 지금 말씀하신 어떤 거버넌스 측면일까요? 그거는 이제 작년도의 외국인들 매매 패턴을 보면은 확연하게 드러나는데요. 작년도 사실은 1월 달에 대통령이 거래소 가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 그 상법 개정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그다음 금감원장도 외국에 로드쇼 나가서 예. 우리 상법 개정하고 그렇게 하겠다 그렇죠. 했어요. 근데 1월부터 7월까지 약 25조 원의 외국인 매수가 들어옵니다. 그런데 7월 달에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밸류업은 기업 자율로. 네. 그러고 나서 무려 30조 원이 넘는 돈들이 계속해서 빠져나갔어요. 확실하네요. 네. 그래서 이번에도 보면 재미난 게 세제 개편안이 확정된 게 아닌데 세제 개편 이렇게 하겠다라고 딱 나오자마자 시티은행이나 외국계에서 한국셀 한국 비중 줄여라. 바로 나옵니다. 이게 외국인들은 정말로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어떻게까지 표현하냐면 격하게 표현하면 한국의 주식시장은 외국인들이 봤을 때는 거의 사기꾼 집단이다. 아니 회사도 좋고 되게 싸고 괜찮은 것 같은데 얘네 언제 어떻게 사기칠지 모르니까 조심해야 되겠다. 그게 대표적인 게 엘모 회사가 예전에 예. 2차 전지를 하다가 그걸 보고 엘모에 투자를 했다가 갑자기 이게 분할이 되면서 이 나눠졌잖아요. 그러니까 네.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이거는 상식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들의 투자 상식으로 봤을 때 있을 수 없는 일들이 한국에서 벌어지니까 투자하기 적합한 나라가 아니었죠. 근데 그건 알죠. 외국인도 저렴하다, 살만한 주식들이 많다. 그리고 사실은 24년도에 외국인들을 그렇게 촉발시켰던 건 바로 일본 장이었습니다. 예. 일본 장이 10년간 사실 정확하게 따지면 2013년부터 따져보면 8,000대에서부터 4만까지 올라간 거예요. 6배가 됩니다. 네, 거의 뭐 4배 반 정도 올라간 거죠. 그러니까
그걸 제대로 수익을 못 거뒀던 외국인들이 한국에서 한다니까 비즈니스 모델도 비슷하고 그리고 따라왔던 경제 구조도 비슷하고 거버넌스도 비슷하게 바꾸네 이러면서 열광을 했던 건데 거기서 한번 배신을 당했던 거죠. 예. 그래서 지금 아마 다들 긴가민가? 이게 맞는 거야? 이렇게 아마 고민을 하고 있는데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거버넌스 개혁을 정말 구체화해서 외국인들이 보기에 자기네 상식선에서 해준다면 외국인들 자금 굉장히 많이 들어올 거라고 봅니다. 할 수 있는 여지가 있네요. 그래서 우리 두 번째 주제로 이 지금 두 분 말씀하신 이 상법 개정의 실질적 효과에 대해서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자, 7월 3일 상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는데 이사의 주주 충실 의무 강화, 전자주청 도입 등이 핵심인데요. 1년 후 시행될 변화들이 더 중요하다고 보는데 윤지호 평론가님 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뭐 다들 중요하죠. 근데 충실 의무만 갖고서는 굉장히 제한적이고 추상적이죠. 좀. 그렇죠. 이번에 오히려 법사위 통과한 집중 투표자라는 걸 좀 계속해서 주목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항상 말씀드렸던 게 결국 집중 투표자라는 거는 이사회에 누군가를 진출시켜서 소수 주주의 의견을 전달하는 그런 이사진을 구성할 수 있냐가 중요하죠. 지금까지야 뭐 지배 주주가 뭐 원하는 사람을 다 인정할 수 있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좀 가족 자본 뭐 그런 식의 지배가 많았는데 집중 투표제가 어떻게 됐던 간에 이번 법사위에서 통과됐기 때문에 좀 매우 그걸 갖다 긍정적으로 봅니다. 그냥 그 부분이 있고 또 하나 이제 기존의 것들도 다 좋죠. 근데 이제 유예 기간들은 좀 있는데 너무 당연한 거고 그래서 저는 오히려 계속 강조해왔던 거니까 다차 강조드리면 집중 투표제가 법사위 통과되고 좀 유예 기간이 짧게만 시작된다면 굉장히 혁명적 변화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아까 우리가 말하는 도중에 일본 정식 얘기를 해서 저도 굉장히 귀담아 듣는데 아무래도 한국 정치를 바라볼 때 경제도 그렇지만 일본의 증시 특히 아베 이후에 일본 지지를 바라보게 되죠. 그러면 아베 이후에 2012년 집권하고 2013년, 14년 할 땐 그동안 꽤 오랫동안 4배 다 들었습니다. 근데 무슨 변화가 있었냐? 그럼 안에서 무서운 변화가 있었냐를 지져보면 결국 주당 배당금이 늘어난 것도 있지만 핵심적인 요소는 결국 독립이사 비율이 늘어났죠. 그러니까 예전에는 다 자기 아는 사람들 임명하다가 어느 날 봤더니 어떻게 됐든 간에 독립이사 비율을 다 편입시키는 회사가 90%가 넘어갔고요. 더 중요한 거는 그런 과정에서 주주 제한이 늘어나고 행동주의 펀드들이 들어왔죠. 예. 흔히 최근에 굉장히 비판적으로 나오는 여론 중에 하나가 만약에 이러한 집중 투표제나 이런 것들이 들어오게 되면 뭐 대주주 입장에서는 포이즌핀 같은 대안 수단을 제대로 안 만들어주면 투기 자본의 놀이터가 될 것이다 이런 말을 하는데 우리 방금 전에 외국인들이 많이 들어왔으면 좋겠다 말했지 않습니까? 외국인들이 여기 무슨 자선봉사로 옵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자기들의 이익을 관찰하기 위한 어쩌면 이사진을 구성할 수 있는 힘이 생긴다면 나쁜 놈들도 들어올 거고 좋은 자금들도 들어올 겁니다. 하여튼 그 과정에서 일본은 어마어마한 주주 제한과 행동주의자들이 활동을 했는데 저는 집중투표제가 이번에 오히려 세법 문제 때문에 약간 민주당이 서두른 면이 있거든요. 저는 법사위에서 굉장히 서둘러 가고 있다고 보고 있는데 조용히 이것이 빠르게 진행된다면 아마도 9월 이후에 시장을 이끄는 중요한 동력이 될 수 있다. 아까 자꾸만 제가 이 관련해서 지주사 같은 거 말씀을 드리는 게 결국 그렇다면 대기업 집단에서도 뭐 방법이 별로 안 남아요. 자사주 활용해가지고 경영권 맡기도 쉽지 않았을 거고. 예. 또 예를 들어서 아까 그 곽상준 대표님 말씀하셨지만은 예를 들어서 합병 계약 분할시키는 것들도 다 막을 수 있을 거고 그러한 변화가 좀 앞두고 있지 않겠는가. 저는 그런 측면에서 추가 상법 개정에 대한 기대가 오히려 더 높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좀 구체적으로 말하면 이제 3% 룰 이것이 사실 이 재계에서는 그 부분을 가장 걱정하는 것이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 이 시장에서는 또 이 부분을 바라는 것이기도 하고. 근데 3%룰이라는 게 그냥 감사위원회를 제멋대로 임정하는 게 문제다 이거지 않습니까? 근데 잘 내용 보시면 굉장히 조항이 복잡합니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이 얘기를 하지만 생각보다 이 부분은 굉장히 해석의 여지도 분분해질 수 있고 저는 그런 시각을 좀 갖고 있고요. 그래서 아까 먼저 그 말씀을 좀 드렸던 겁니다. 예. 자, 곽상중 네. 대표님. 사실 뭐 제도 개편도 상당히 중요하긴 하지만 네네. 결과적으로 실제 기업
가치 상승이 중요하다. 이걸 항상 강조해 오셨어요. 네네네. 그래서 이번 상법 개정이 기업들의 어떤 행동 변화를 이끌어낸다. 이런 측면에서는 아주 긍정적으로 보이는데 그 네네.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이제 구체화되는 사건이 좀 저는 빨리 벌어졌으면 좋겠다. 어떤 구체적인 사건이 벌어져서 확실히 이해가 될 수 있게.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경영권을 프리미엄 받고 팔려고 하는 행동이 만약에 있었다면 소액주주들이 한번 소송을 하는 거죠. 그래서 소액주주를 한번 이겨주는 거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겠죠. 예. 사실은 뭐 기존의 상법 개정하기 전에도 그런 판결만 나왔으면 굳이 상법 개정할 필요가 없었거든요. 근데 그런 판결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이사의 주주 충실 의무까지 억지로 달게 된 건데 만약에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그다음에 이제 1번 말씀 많이 하셨는데 1번도 저렇게 올라가는 데 있어서 외국인 투자자들의 활동 범위를 굉장히 넓혀줬습니다. 그러니까 한국 같은 경우도 저는 이 주식 투자자들 입장에서 정말 큰 호재는 뭐냐면 이제는 행동주의자들이 들어와서 적대적 M&A를 한번 성공하는 거예요. 그러면 투자자들한테는 엄청나게 좋은 일들이 벌어질 겁니다. 그동안에는 어떻게 되냐면 적대적 M&A까지 아니더라도 뭔가 지분 참여를 하면은 약간 애국심의 기업들이 호소하면서 예. 소액주주들한테 우리 편을 들어달라 해서 소액주주도 그렇게 편을 많이 했었죠, 들어줬거든요. 과거에. 예. 근데 이제 투자자들이 많이 똑똑해졌고 자기 이해관계에 대해서 옛날보다 훨씬 더 많이 알게 됐어요. 그래서 아마 그렇게 그 일반 기업들이 애국심의 호소에서 우리를 편들어줘 하는 거 쉽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 지난 오랜 기간을 통해서 대주주와 소액주주가 같은 방향성이 아니라는 거를 소액주주를 많이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과거보다는 이 행동주의가 성공할 가능성은 굉장히 많이 높아졌고 그런 것들이 생긴다면 뭐 저는 이 상법이 정말로 제대로 토착화되는 것이다 이렇게 보여지고 그러면 대주주들이 소액주주들 눈치를 안 볼래 안 볼 수가 없을 것 같고요. 그렇겠죠. 그러면 이제 미국식으로 주주들에게 어쩔 수 없겠죠. 어쩔 수 없이 주주들을 좀 권한을 인정해주고 우대하는 그런 흐름들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그 당연히 한국의 그 기업 가치들이 좀 올라가야 좋아지는 거긴 합니다만 지금 공간은 기업 가치가 올라가지 않더라도 다른 나라에 비해서 떨어져 있는 기업 가치를 메꾸는 과정이다 이렇게 보여져서 예. 이 그 상법 개정안들이 잘 자리를 잡으면 어느 정도 수준. 그러니까 뭐 일본 같은 경우도 지금 PBR 2배 정도까지 올라갔잖아요. 옛날 우리하고 비슷했는데 우리도 윗공간이 그렇게 열리는 거죠. 그리고 밑에 공간은 위로 좀 올라올 거고 그래서 밴드 전체가 이렇게 올라오지 않겠는가?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코리아 디스카운트란 게 재평가 못 받는 건데 결국 PBR 기준으로 최소한 우리가 일본이나 대만 정도 수준만 가도 네. 이런 얘기 필요 없는 거죠, 그냥. 그렇죠. 그렇죠. 네. 윤지호 평론가님, 그 지금 곽상준 대표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여러 가지 이제 그 기업 가치를 높이는 방법 중에 배당이 있지 않습니까? 결국 네. 이사 충실 의무 확대가 배당 정책에 어떤 영향을 미칠 거로 보십니까? 결국 방금 전에 했지만 일반 주주의 권익을 강화한다는 거는 우리가 뭐 PBR을 올린다는 건 ROE 개선시키는 건데 예. 뭐 분자인 돈을 버는 것만 못지않게 분모의 자본을 효율화해야겠죠. 무조건 배당 많이 준다고 좋은 게 아니라 그렇죠. 기업은 선택을 해야 됩니다. 그 자본을 갖고 굉장히 더 경영을 잘해가지고 효율적 배분해서 뭐 돈을 계속 주주에게 줘야지 동의가 되겠죠. 흔히 지금 이번 상법 개정에 세법 개정에서 실망했던 건 뭐냐면 무조건 배당 성향 40%는 별 의미 없어요. 그래 번 돈의 40%를 돌려주는데 그 다음에도 40% 주는데 이익이 줄어요. 그럼 무슨 의미가 있겠죠? 배당 성향을 예를 들어서 15%밖에 안 하지만 유지하지만 계속해서 이익이 성장하는 기업을 원하는 거겠죠. 그러한 기업이 원할 거고 다만 이제 오히려 이제 그러다 보니 생각 드는 거는 각 기업들의 정책이 바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가장 좋은 예가 들기 좋은 게 은행인데 예. 알다시피 은행은 주주환을 거의 배당보다는 자자수 소각으로 해왔었어요. 근데 뭐 이제 정부 스타일 보니까 25%에서 40% 올리라는 얘기를 하니 당연히 정책이 어떻게 바뀔까요? 배당을 올리고 자사주 매입 소각 비중을 낮추겠죠. 그렇겠죠. 뭐 그런 변화도 예상되는 거가 있을 거고. 어떤 기업들은 또 뭐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기업마다 케이스가 다 달라지는 거예요. 이제 결국 자사주 매각이나 배당 둘 중에 하나를 갖고 자본을 조정시켜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자사주 소각에 있어 기존 주식 빼버리면 어떻게 되죠? 그러니까 새로운 매입한 자사주만 소각해야지 뭐 의무화시킨다. 이런 또 완전히 달라지는 겁니다. 그럼 안 사겠죠, 자사주를. 그렇죠. 근데 아마 그런 측면에서 보면 자사주는 특히 경영권 방어 때문에 굉장히 강력하게 저항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시나리오까지 감안하셔야 되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론적으로만 본다면 결국 경영진이
자본을 잘 활용해서 효율적으로 배치해서 돈을 벌어야 되고 그 계속 벌어 늘어난 범의 돈 중에 일부를 명확하게 나는 배당 성향을 뭐 20%를 유지하겠다라던가 25%를 유지하겠다 이런 기업을 찾게 되지. 나는 무조건 올해 번 건 다 줄게 이런 기업을 원하는 건 아닙니다. 그렇죠. 그런 기업이 측면- 영속성이 그렇죠. 있어야 되는 거니까요. 그러한 측면에서 아마 시장은 드디어 경영진을 평가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한 경영진을 갖고 있는 기업들은 재평가될 것이고 그러한 경영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기업들은 우리가 둘이 곽삼진 지점장님도 저나 동일하게 얘기하지만 여러 가지 외부의 공격을 받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지키지 못하겠죠. 그래서 그런지 최근에 보시면 대주주들의 경영권 방어 수단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어요. 자신이 없으니까. 대표적인 게 포이즌 필 아닙니까? 포이즌 필은 뭐냐면 기존 주주에게 그냥 할인된 가격으로 신주 발행하겠다는 예. 거거든요. 그냥 인수를 자체를 독약처럼 무력화시킨다고 포이즌이라고 하는데 요즘 아마 이거에 대해서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배당 성향 올리는 것도 좋고 뭐 여러 가지 세제도 있는데 만약 이런 것들이 도입이 되면 이건 또 다른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이 문제들이 저는 계속해서 우리가 하는 인식의 정도가 더 높아지고 넓어져서 계속해서 여론에 대해서 여론을 통해서 이러한 정책들의 단점을 지적해 준다면 함부로 도입을 못하는 거거든요. 그러한 영역까지 이미 진행이 되고 있다. 근데 이제 또 한편으로는 이런 우려도 있어요. 사실 기업들이 네. 뭐 경영권을 위협받는 상황이 된다 그러면 오히려 더 위축되지 않을까. 기업 가치 올리는데 그런 측면에서 그 여러 가지 우리 그 상법에서 선진국 수준으로 높이는 건 좋은데 네. 경영권 방어 수단 측면에서도 선진국 수준으로 좀 근접할 필요가 있지 않는가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 최근 야당에서 대주주 경영권 방어를 위한 상법 일부 개정안이 이미 제출됐습니다. 예. 내용 보시면 과거에 했던 거 비슷해요. 뭐 차등 의원권 도입하자, 뭐 이사회 의무 관련해서 면책 넣자. 근데 저는 우리가 이제 제가 어떤 쓴 약에는 부작용이 있거든요. 예. 우리가 동일하게 오늘 반복해서 말하는 거는 결국 우리가 우리 국내 자금만 갖고서 시장을 올려간다 저는 그렇게 보지 않거든요. 결국 우리가 외부가 봤을 때 매력적이어야 우리도 매력적으로 보게 되겠죠. 외국인들이 무엇을 매력적으로 보냐 본다면 결국 대주주보다는 일반 주주의 이익을 오히려 강화하는 정책 기조가 흔들려서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최근에 뭐 대주주 여건이 얼마냐, 뭐 세법 이거보다 사실 집중집회 도입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명확히만 해준다면 외국인들은 들어올 거로 봅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이 헤게모니를 잡을 수 있는 기회니까. 근데 또 반대편에서 본다면 일리 있는 말 지적이에요. 그러면 기업들 다 뺏기고 투자는 누가 하냐? 우리 흔히 배당하는 돈이 뭡니까? 프리캐시 플로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또 있는 돈에서 남은 돈 프리캐시 플로우를 맨날 배당만 다 해주면 무슨 성장을 하겠냐? 근데 어느 주주가 다 그것만 원하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주주들도 좀 있겠지만 기본적으로는 우리가 너무 잘못되어 왔던 소위 일반 주주의 권익이 해쳐져 왔던 이런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저는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은 좀 더 편향된 정책이 계속돼야 된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편향된 정책. 네. 하여튼 뭐 견제와 균형이 좀 필요한 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거는 우리가 이미 계속 말해 왔었는데 균형을 취해준 결과가 뭐였냐면 결국은 주주 간 이익 충동 상황이 계속 아니 우리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계열사 간 합병하고 삼자 유증하고 우리 정말 수없이 많이 보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럼 그게 견제를 해서 됐으면 문제가 없겠죠. 감독 당국이 문제를 삼았거나 지금까지 그런 일 때문에 일반 주주의 이익이 훼손되어 왔다는 거는 보기 때문에 제가 이제 계속 대주주 여건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자꾸 그런 것만이 다가 아닌 다른 소위 여론도 중요하다고 강조드리는 거는 결국 현재 문제는 주주 간 이익 충돌이 났을 때 누구 편을 들어주냐의 문제입니다. 지금까지 이익 충돌이 나면 대주주 입장이 지배적이었어요. 그거는 좀 한쪽으로 기울어졌다면 좀 바뀔 부분이 있다. 아니 저는 예. 소액주주 입장에서 한번 얘기를 해드리고 싶은데 이 부분에서 소액주주들이 적이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소액주주들은 완전한 응원자예요. 그렇죠. 저 구체적인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최근에 있었던 일인데 저하고 같이 이제 투자하는 투자업계 선배인데 어느 날 그 아이스크림 먹으러 갔어요. 예. 꼭 자기가 투자하는 회사 아이스크림만 먹어요. 뭐 그것뿐이겠습니까? 자기가 투자한 회사 것만 어떻게든 저도
정수기를 샀는데 제가 정말 그 회사가 좀 싫었어요. 거버넌스가 나빠도. 근데 제 손은 제가 투자한 회사 제품을 사고 있더라고요. 그렇죠. 관심을 갖게 예, 되죠. 주주는 사실상 강력한 지지 세력이에요. 그러니까 예전 같으면 애국심에 호소했는데 왜 오케이를 해줬느냐? 그건 좋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주주가 된다는 건 그 회사를 싫어해서 주주가 되는 경우는 없어요. 좋아하기 때문에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경영만 잘해주고 그다음 주주 대접만 잘해주면 주주들이 편들어줍니다. 외국 자금이 들어와서 자기들을 흔들지라도 도와줄 거예요, 소액주주들이. 그리고 그동안에 우리가 그래 왔고. 근데 지금 왜 이렇게 되느냐? 말씀하셨던 것처럼 너무 배신을 많이 당했어요. 대주주들의 이익을 위해서 소액주주들이 오히려 희생하는 이 구도는 바뀌어야 합니다. 예, 맞습니다. 그건 뭐 저도 100% 동의하고요. 네. 관련해 가지고 아까 그 뒤통수를 많이 맞았다, 네. 우리 투자자들이 그런 얘기를 해주셨는데, 상법 개정으로는 뭐 정부가 확실한 메시지를 냈지만은 어떻게 보면 이 세제 개편안에서는 정말 실망한 분들이 많고 또 실망 매물이 지난주에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시장에서는 이걸 어떻게 보십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약간 이제 이 정부도 또 결국 이렇게 되는 거야? 예. 하는 그런 실망감이 많았죠. 많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한국에서 지금 대주주들이 그 좀 이상한 행동을 하는 것 중에 하나는 뭐 한국은 뭐 특별히 이 가족주의가 강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자식들에 대한 애착이 커서 그런지 꼭 자식한테 물려주고 싶잖아요. 그러니까 상속 증여세가 너무 높다 보니 터널링을 한다든가 자꾸 이상한 행동을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만약에 우리가 저희가 기대했던 원안, 예를 들어서 최고 세율이 한 25% 플러스 2.5% 뭐 이런 식으로 됐으면 이게 저는 대주주들한테 증여 상속세가 높아서 우리 기업 못하겠다는 핑계는 못하게 만드는 그렇죠. 강력한 파워를 일으켰을 예.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정부에서 이게 부자 감세라고 하는데 너무 안타까운 게 대주주보다 소액주주 지분이 많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렇게 소비가 안 되고 이렇게 경기가 어려우면 이게 쓸 돈이 없어서 그런 거거든요. 쓸 돈을 챙겨줘야죠. 그럼 정부가 직접 돈을 주기도 하는데 기업들이 벌은 돈을 받을 수 있게 해줘야죠. 그렇죠. 그러면 대주주가 뭐 전체적으로 해봐야 20-30% 정도밖에 더 되겠습니까? 그러면 대주주한테 약간 혜택이 있을지라도 나머지 70% 소액주주들이 더 많은 혜택을 받아요. 그러면 그걸 가지고 그 장기 투자도 할 수 있고, 그걸 가지고 소비도 할 수 있고, 경제 활성화도 시킬 수 있는데 너무 자기 프레임에 갇혀서 너무 이걸 경제 논리를 안 보는 게 전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이 부분들이. 그렇습니다. 아무튼 이 문제는 앞으로 두고두고 우리가 또 이 자리에서 논의를 해야 될 사항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자, 어떻게 보면 이제 투자의 르네상스 시대가 도래했다,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 8월 투자 전략과 변수들도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윤지호 평론가님, 8월 증시에 사실 우리가 한미 관세 협상은 끝났지만 이게 끝난 게 아니잖아요. 급한 불은 껐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어쨌든 간에 트럼프 관세 문제, 이 부분은 뭐 한미 정상회담도 예정돼 있고 여전히 좀 불확실한 요소로 봐야 될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어떻게 했든 간에 관세라는 게 없던 게 생긴 거기 때문에 과거에 실효 관세하면은 뭐 3% 정도 얘기했었잖아요. 근데 18%가 넘어갔다면 당장 직관적으로 나오는 거는 이 실효 관세가 결국 물가에 영향을 줄 것이냐. 그렇죠. 예. 그러니까 지금까지 저는 8월의 증시에 대해서 변동성을 봤던 부분은 결국 그게 물가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 생각했고, 파월 같은 경우에도 이번 연준 회의 보시면 연준 의사록에는 별 말이 없는데 기자회견 보면은 그냥 관세발 제한 인플레 초기다 이런 말을 해버렸단 말이에요. 근데 참 완전 그 관세가 왜 물가가 나오냐, 소비자 가격에 전가된다고 본 거죠. 그렇죠. 아무리 기업이 흡수를 하더라도 그건 일부는 전가될 수밖에 없죠. 근데 반면에 연준의 윌러 같은 분들은 인플레이션은 굉장히 일회성일 것이다 보는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 결국 트럼프가 이렇게 막 어떻게 되든 관세를 인상해도 수출하는 국가와 기업이 다 그거를 부담할 거로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야말로 미국 우선주의래요. 그렇죠. 그래서 근데 지금 현재까지는 그게 이기고 있어요, 논리가. 그러다 보니까 뭐 결국 물가가 안 오른다면 우리가 기대하는 게 뭐겠죠. 결국 고용도 좀 부진한 부분도 있으니까 9월에 뭐 보험사 인슈어러 커스로 불리던 또 어떤 분은 B컷까지 얘기해요. 금리를 낮춰줘야 된다.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왜 그럴까? 우리가 트럼프라는 사람이 결국은 부동산 업자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기본적으로 경기를 살리려면 뭔가 설비 같은 거 부동산 투자가 되길 바래요. 아시겠지만 뭐 최근에 뭐 미국 정부가 원하는 거니까 재정 조사가 $2조 달러나 있어요. $2조 달러나 있는데 그거 못 줄이거든요.
논리가 너무 심플합니다. 부채를 못 줄이니까 GDP, 명목 GDP를 확 늘려가지고 예. 이 비율을 낮추겠다는 얘기예요. 그럼 명목 GDP를 어떻게 올릴까요? 뉴욕 이코노미로 가는 건 한계가 있고 올드 이코노미로 대표되는 소위 미국의 기업들 막 짓게 해가지고 설비 투자 늘리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기업들이 관련된 기업이 좋아지는 것 같고 또 하나는 건설 돌리고 싶은 거예요. 트럼프가 건설업자니까. 알다시피 미국 경제 지표에서 가장 요즘 두드러지게 좀 부진한 게 신규 주택 재고거든요. 아니 모기지 금리가 7% 되는데 누가 집을 사겠어요? 그러니까 트럼프는 무조건 금리를 낮춰서 건설 투자도 늘리고 막 공장 짓게 하면 명목 GDP가 올라가서 돌아간다 보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은 기대하는 거죠. 아 금리가 내려올 거야. 이게 되는지 아까 처음에 제가 그 기대가 현실화되는지를 좀 보고 싶어 하는 건데 저는 8월이나 9월 초에 이게 정말 트럼프 말대로 제어되는 건지 아니면 좀 흔들리는 거죠. 뭐 그렇다고 우리가 전주 금요일 날 시장 흔들릴 때 딱 하나 봤잖아요. 미국채 금리가 4.5 넘어가나 쳐다보고 있었는데 동일한 상황이 이제 반복될 겁니다. 예. 그래서 저는 아직까지는 결국 관세 유발 효과의 핵심은 관세를 보는 관점이 너무 다르다는 데 있고 그래서 트럼프는 그렇게 파워를 자르고 싶어 하는 거고 하지만 지금 현재 대통령은 트럼프가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시장 자체는 트럼프의 승리를 전제로 한 9월의 대규모 금리 인하를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그게 될까? 이런 퀘스천을 던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렇습니다. 트럼프는 여전히 시장의 가장 큰 변수다 이렇게 판단해야 될 것 같고요. 곽상중 대표님, 자 2분기 실적 발표 시즌이 본격화되고 이제 뭐 하이닉스가 워낙 또 큰 성적 내고 또 삼성도 이제 2분기를 바닥으로 올라갈 거다 이런 얘기 나오는데 이 양강구도 말고도 다른 주목할 만한 기업들이 있을까요? 삼성전자 외에도요. 예. 저는 일단은 뭐 반도체 좀 잘 관찰하자. 왜냐하면 이제 없던 기대감이 생겼다. 예. 이게 저기 대표적인 회사가 테슬라죠. 테슬라 실적 보면 이 현재 주가는 도저히 설명이 안 됩니다. 그런데 미래에 대한 꿈이죠. 예. 네, 꿈을 계속해서 만들어주는 회사가 테슬라이기 때문에 높은 가격을 유지할 수 있는데 지금 삼성전자에 그 바로 테슬라의 꿈을 만들어낸 머스크가 들어왔는데 이게 굉장히 상당히 큰 건이에요. 왜냐하면 파운드리 이제 아무도 안 찾아 했는데 깜짝 놀랐어요, 진짜. 네, TSMC 라인이 없는데도 아무도 안 찾아 이랬는데 갑자기 테슬라 하나 들어오니까 이제 그 다음에는 애플, 이제 그 다음에 퀄컴. 이게 뭐냐면 실제로 숫자가 안 돼도 사람들이 상상하면 테슬라처럼 주가를 만들 수 있어요. 예. 그러니까 한국 삼성전자처럼 이렇게 무거운 주식에 상상력이 달리는 겁니다. 삼성전자가 사상 최고치를 경험했던 21년 초가 파운드리에 대한 상상력 때문에 그랬어요. 근데 그게 지금 새롭게 부활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반도체 주식은 잘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앞서 평론가님께서 얘기하셨던 것처럼 지금 쉬고 있는 거버넌스의 핵심 수혜주들인 고배당주, 그다음 지주들, 그다음 금융회사들 이것들은 쉬고 있는 걸 수 있어요. 아직까지도 저는 이제 제가 관심이 가지는 금융 영역, 금융 주식들 중에 하나가 이제 증권 업종인데요. 이게 지금 지난 20년 동안 계산을 해보면 우리가 거래 대금이 얼마나 많이 늘었습니까? 예. 그죠? 그다음에 통화 가치는 얼마나 떨어졌습니까? 그런데 예를 들자면 그 업력이 죽지 않고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에스모 증권사의 경우는 2000년에 찍었던 최고점에서 별반 높지 않아요. 지난 25년간 자본시장 사이즈가 돈 가치 하락과 더불어서 엄청나게 커졌는데 별로 그렇게 그 고점 왜 그런가요? 그만큼 굉장히 부진했고요. 한국 시장에 대해서 사람들이 기대를 안 가졌기 때문에 거기에서 브로커리지 하는 쪽을 별로 좋게 보지 않았죠. 뭐 2007년 고점은 아직도 한참 멀었어요. 그런 정도이기 때문에 아직 밸류에이션상 그렇게 비싸진 않다. 그래서 이런 쪽이 이제 다시 재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8월 달에는 그런 쪽 영역도 한번 관심을 가져볼 필요는 있겠다라고 개인적으로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하여튼 8월 달 전략도 살펴봤고요. 앞서 모두의 여러분께 알려드린 대로 시청자 여러분들 질문에 대해서 두 분 답변하는 시간도 함께 갖겠습니다. 지금 질문이 지금 현금 비중 얼마나 가져가는 게 좋을까요? 이렇게 질문을 해주셨어요. 윤지호 평론가님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다? 야 이거 굉장히 중요한데 제가 이제 가끔 원래 제가 8월 시작할 때 많이들 얘기했던 거는 최소 30% 이상은 늘려놔라. 최소를 얘기했었죠. 여러 군데다 그런 얘기를 했는데 뭐 그 생각은 아직 변함이 없고요. 뭐 각자 성향에 따라 다르겠지만
최소한 레버리지가 높은 분들은 특히 좀 저는 줄였으면 예.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말씀드리지만 주식 시장이 아무리 좋아도 가끔 중간중간에 웅덩이가 나올 때가 있는데 그 웅덩이의 가능성이 저는 8, 9월에 분명히 있다 보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현금 비중을 완전히 유지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곽상준 대표님은 어떻게 네. 답변하시겠어요? 저는 윤주 평론가님이 저희 이야기를 안 들어서 굉장히 후회하고 있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아, 지금 현금 비중을 좀 늘려놨어야 되는데 그러면 지금 다시 사고 싶은 주식들이 막 생기기 시작하거든요. 예. 가격이 떨어져서. 그럼 지금부터 다시 모으면 되겠다라는 생각인데 현금 비중을 많이 확보를 못 해놓으니까 그러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저는 지금 상황에서부터 만약에 이제 회복되고 올라가면 오히려 그때부터는 현금 비중을 더 늘려야 되는 상황이다라고 개인적으로 보고 있고 저도 평론가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금은 현금을 좀 들고 있다가 기회가 올 때 그 현금을 조금 써서 예를 들자면 뭐 조금 올라오는 과정에서 뭐 20%나 10%까지 줄인 다음에 그 다음 단계에서부터는 다시 현금을 늘리는 그런 궤적을 한번 만들어 보시면 어떨까 그 싶습니다. 덧붙여가지고 지금 추석 연휴가 10월 초 아주 길게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8월부터 9월까지 이게 어떻게 묶어서 여러분들이 좀 대응을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한 말씀을 조언을 해주신다. 네, 일단은 제가 요즘 젊은 후배들한테 했던 얘기 중에 하나가 너희들은 지난 20년간 상승장을 못 봤지. 예요. 그렇죠. 20년 동안 상승장이 없으니까 상승장을 못 봤으니 자꾸 팔고 싶지. 이런 얘기 자꾸 하거든요. 예, 그거 아주 중요한 말이네요. 예, 한 30년 가까이 시장에 있어 본 내 입장에서는 상승장에서는 물려도 참으면 돌아와. 이런 얘기를 후배들한테 많이 했어요. 그리고 의외로 장중 조정이 많아. 이게 바로 상승장이야라고 그렇죠. 젊은 친구들한테 설명을 했어요.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는 뭐 앞서 우려도 많이 얘기했습니다만 지금은 상승장 국면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비관적으로 보실 필요는 없다. 뭐 중간 중간에 뭐 덜컹덜컹 하는 일은 많겠지만 그래도 그냥 차라리 잘 모르겠으면 그냥 엉덩이를 붙이고 눈 감고 있으면 지금보다 나빠지진 않을 것 같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윤지호 평론가님도. 제가 2021년인가 공저로 주식의 시대 투자의 자세라는 책을 예. 쓴 적이 있어요. 근데 당시에 올 줄 알았던 주식의 시대가 결국 여러 가지 제도상의 미비에서 안 왔었는데 저는 이번에 저도 증권업계에 오래 있었는데 오고 있다 생각을 갖고 있고요. 너무 마음을 서두르지만 않으시면 됩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저도 제가 이제 오래 있었다는 게 장점은 아니지만 지난 30년을 바라봤을 때 요즘처럼 많은 투자자들이 주식시장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세밀하게 들여다본 적은 없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관심이 높을 때는 우리 외에 투자자들도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걸 좀 느끼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이런 사람들이 다 들어왔을 때 시장이 끝나겠죠. 지금은 그래서 항상 말씀드리는 게 저는 변동성이 있을 때가 기회다. 근데 시장은 항상 변동성을 수반하기 때문에 무조건 포모처럼 가는 것도 옳지 않지만 그렇다고 해서 아까 곽상준 대표님 말씀하셨지만 시장에 대한 장기 전망을 좀 긍정적으로 본다면 잘 변동성을 활용하는 자세가 일단 가장 중요한 시기 아닐까 이렇게 판단합니다. 그러니까 바로 앞만 보고 우리가 투자를 했다면 이제 좀 멀리 보고 그다음에 좀 하이빔 켜고 이렇게 봐야 될 거 아닌가 생각도 됩니다. 자, 두 분 말씀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정말 많은 분들이 두 분께 뜨겁게 질문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러나 오늘은 시간 관계상 다 다뤄드릴 수 없는 부분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두 분의 경제 멘토는 다음 시간에도 찾아옵니다. 이 점 잊지 마시고 투자에 관한 궁금증 토요일 오전 7시 유튜브 영상 업로드 되니까요.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전쟁 끝 마치겠습니다. 더 나은 인사이트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